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다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 언어와 국어입니다. 문법 교재를 보면 대부분 첫 내용이 언어와 국어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국어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언어와 국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어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언어와 국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교재를 봤는데 언어의 특성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 교재에서 비교적 중복이 많이 됐던 7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언어가 무엇인지 볼게요. 일단 사전에서 언어를 검색해보면 언어는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 또는 그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전에서 정의하는 언어는 크게 3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음성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다.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언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음성과 문자는 쉽게 이해되시죠? 음성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문자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손으로 펜을 잡고 쓰는 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그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나눠보면 음성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 그리고 문자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일단 관습의 의미는 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규칙을 관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음성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를 쉽게 바꾸면 음성 사회 규칙 체계가 되고, 문자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를 쉽게 바꾸면 문자 사회 규칙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사회 규칙 체계를 조금 더 쉽게 바꿔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우리나라 말의 규칙 체계, 즉 우리말의 규칙 체계라고 할 수 있고, 문자 사회 규칙 체계를 조금 더 쉽게 바꿔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우리나라 글의 규칙 체계, 즉 우리 글의 규칙 체계라고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의 규칙 체계와 우리 글의 규칙 체계가 뭐겠어요? 이것은 문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문 규범이나 이제 문법을 의미하는데, 저는 이것들을 그냥 통칭해서 문법이라고 이렇게 칭할게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언어는 첫 번째, 음성, 말이다. 두 번째, 문자, 글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음성, 문자 따위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 그래서 언어의 의미는 말과 글과 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언어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기본적으로 언어는 음성과 문자인데, 우리가 음성과 문자를 사용하는 이유, 목적이 뭘까요? 그 이유는 의사소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 이게 의사소통이고, 이 의사소통이 언어의 목적이겠죠. 자, 그럼 그런데 만약 여기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고 어떤 글자를 쓰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할 수도 없고 상대의 생각을 내가 이해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수단이 필요한데, 그 물리적인 수단이 바로 음성과 문자입니다. 음성과 문자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음성은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 내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를 말하고, 음성에는 크게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언어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밥이라고 말하면 이 밥은 자음, 모음, 자음, 이 3개의 물리적인 소리가 합해서 만들어진 발음이죠. 그리고 문자는 인간이 음성 언어를 적는 데 사용하는 시각적인 기호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호 체계를 의미하는데, 우리말에는 한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밥이라고 말했던 이 실제 음성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기호 체계로 쓰면 이렇게 밥이 되죠. 그리고 이 밥도 마찬가지로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진 않았는데, 이 글자를 보면 제가 사실 글을 정말 못 써요. 악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좀 그건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를 예쁘게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 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 기계를 통해서 글씨를 쓰고 있는 거라서 조금 더 글씨를 쓰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어인데요. 국어의 사전적 의미는 한 나라의 국민이 쓰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은 한국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국어는 한국어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일본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국어는 일본어입니다. 그리고 국어는 다시 모국어와 외국어로 나누는데요. 한국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사람에게 모국어는 당연히 한국어가 되겠죠. 그리고 한국 사람에게 외국어는 한국어, 모국어인 한국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언어의 특성을 볼 건데요. 첫 번째 특성은 자의성입니다. 자의성은 소리와 의미와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은 특성을 말합니다. 자, 이때 자의성의 자는 마음대로 자고요. 의는 뜻의예요. 그러니까 자의성은 말 그대로 언어가 마음대로 뜻을 갖는다는 건데요. 이때 이 뜻은 어떤 물건이나 구체적인 실체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여기에 이제 사과, 언어가 있습니다. 이거 사과는 언어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그 실체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자의성은 이 언어와 이 실체, 이 의미가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음대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사물 또는 언어와 어떤 실체의 관계는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사물은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사물이라고 하고, 여기 어떤 실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랑, 우정 이런 건 다 그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실제로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사실 실체는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언어와 사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언어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실체가 있는 것, 그것을 정의하는 어떤 단어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라는 거죠. 가장 보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각 언어의 사과 단어를 보겠습니다. 한국어 사과를 발음으로 하면 이렇게 사과가 됩니다. 영어의 사과를 발음으로 하면 이렇게 애플이 되고요. 중국어의 사과를 발음으로 하면 이렇게 빙구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체, 의미는 똑같아요. 모든 언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실체를 표현하는 언어는 모두 각각 달라요. 그게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자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는 아마 많은 언어가 존재하는 거겠죠. 집단마다 언어가 있으니까요. 만약 언어의 자의성이 없었다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겠죠. 언어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일 테니까. 두 번째 특성은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은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특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소리와 그것의 실체 의미가 사회적으로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마음대로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단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곳에는 규칙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약속이 필요하겠죠. 우리 사회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아무도 신호를 안 지키니까 도로 곳곳에서 사고가 날 테고요. 그리고 시험 시간에 뭐 자유롭게 친구들의 답안지를 봐요. 뭐 컨닝을 해요. 그리고 뭐 시험 시간에 음악도 들어요.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마 많지 않겠죠. 대부분은 그런 사회에서 살기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규칙이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는 네모난 작은 기계를 의미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스마트폰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싫어. 그래서 나는 반대로 해서 폰스마트 라고 말할 거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될까요? 안 되겠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나 혼자만 폰스마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죠. 이 말은 언어가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로 쉽게 그 약속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싫다고 해서 나 혼자만 폰스마트를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인 약속의 단어이기 때문에. 자, 그게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역사성입니다. 역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어의 소리와 의미가 변하거나 문법 요소가 변화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만약 드라마나 영화처럼 조선시대 사람이 시간을 넘어서 현재로 넘어왔어요.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과 100%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조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삼이띠 아니할세 라고 말을 했다면 우리는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 방금 그 말을 이해하는 분이 있다면 훈민정음 언해본 공부를 잘 하신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훈민정음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국어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기관에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고, 조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말을 썼다면 정말 알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 이유는 조선에 사용했던 언어와 그 현재 사용하는 언어의 단어와 문법 체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조선어에는 지금은 사라진 단어와 문법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현대 국어에는 조선시대에 없었던 단어와 문법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즉,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 문법이 생기고 변하고 사라져 없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 핸드폰은 새롭게 생겨난 단어인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핸드폰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핸드폰 말고 이 삐삐가 있었죠. 지금 이 삐삐를 아는 분들은 아마 저와 동년배거나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그런 분들일 것 같고요. 삐삐를 모른다면 아직은 어린 학생들일 것 같은데, 아무튼 추억의 단어네요. 이 삐삐라는 단어도 이제 사라져 없어진 단어죠. 아무튼 이 핸드폰이라는 물건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핸드폰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생긴 단어고요. 변한 단어는 짜장면이 있습니다. 201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짜장면은 표준어가 아니었어요. 자장면이 표준어였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장면을 사용하지 않고 짜장면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게 2011년 이후부터는 짜장면과 자장면이 복수 표준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짜장면은 변한 단어의 예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사라진 단어는 백을 의미하는 온과 천을 의미하는 즈문이 있습니다. 네 번째 특성은 분절성입니다. 분절성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이어진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언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게 이어진 건데 이걸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부분으로 만들어서 어떤 단어를 만들고, 여기도 이 부분으로 만들어서 어떤 단어를 만들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불연속적으로 딱딱 끊어서 단어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는 색깔, 시간, 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색깔 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주노초 파남보를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아까 이 위의 내용처럼 볼게요. 여러분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색깔은 대표적으로 무지개가 있죠. 여러분 이 무지개를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려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지개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무지개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이 이렇게 분절되어 있지 않고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언어로는 이 이어져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걸 나눠서 표현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고 그것보다 더 나눠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색깔을 표현하는 언어가 또다시 수십 개, 수백 개로 나눠져야겠죠. 어쨌든 결국 이 연속적인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시간도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그것을 시, 분, 초로 나누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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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서 언어로 만들어서 표현한다는 거죠. 계절도 마찬가지예요. 계절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연속적인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색이나 시간이나 계절은 정확하게 나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분절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특성은 창조성입니다. 창조성은 한정된 소리와 글자로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특성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언어 한국어를 예로 들면 여러분 한국어에는 19개의 자음과 21개의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개의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자음은 기역부터 해서 히읗까지 그리고 모음은 아부터 해서 이까지 이렇게 총 40가지의 자음 모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정된 40가지에 얼마 되지 않는 이 자음 모음을 조합해서 정말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할 텐데 그 많은 말과 생각들이 짧은 내용은 겹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문장들은 겹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렇게 40개밖에 안 되는 한정된 소리와 글자로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언어의 창조성입니다. 또 모든 언어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음 모음보다 많은 언어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자음 모음보다 적은 언어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다른 나라의 언어들도 그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무한히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여섯 번째 특성인데요. 여섯 번째 특성은 기호성입니다. 기호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부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이 6개인가요? 아, 5개 맞네요. 자, 그러면 이 기호는 만지지 마세요 라는 기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기호가 있다면 이거는 앞으로는 가도 괜찮지만 오른쪽으로는 가면 안 된다 라는 의미가 있겠죠. 이제 어쨌든 이런 것을 기호라고 하는데 언어의 기호성은 언어가 음성 문자 기호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에는 그 음성을 실질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기호가 있고 또 그 언어를 문자로 표시해 줄 수 있는 기호가 있다는 거죠. 이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모든 언어가 기호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음성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 집단은 없지만 이 문자 언어,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회 집단은 생각보다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구상에는 약 7천여 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좀 한정적이지만 어쨌든 세계에는 약 7천여 개의 음성 언어가 존재하는데 역사적으로 이 음성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 언어는 몇백 개밖에 되지 않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약 300개가 조금 넘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통용되고 있는 문자는 약 50여 개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성 언어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에 비해서 문자 언어는 얼마 되지 않아요. 음성 언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기호성은 언어가 음성 문자 기호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말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모든 언어에 통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그것을 표현해주는 음성 기호와 문자 기호가 있죠. 한국어에서 봄이라고 말을 한다면 봄의 음성 기호는 이렇게 BOM이 될 것이고요. 글자 기호는 비읍, 오, 미음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어의 음성 언어를 표현해주는 기호가 있고 글자 언어를 표현해주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호는 사회 구성원과 약속되어 정해진 표현 전달 도구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한글을 공부할 때 그때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배운 내용을 그대로 공부하고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도 우리가 공부한 그 똑같이 약속되어진 음성 문자 기호를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7번째 특성은 규칙성입니다. 규칙성은 언어가 문법적, 의미적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말합니다. 언어에는 문법 규칙과 의미 규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어를 생각해보면 우리 국어의 문장 구조는 기본적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예요. 이 기억의 예처럼 나는 밥을 먹는다가 가장 기본적인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문장 구조이죠. 나는 밥을 먹는다는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 오류가 없는 거예요. 니은의 밥을 나는 먹는다를 한번 볼게요. 이 문장은 목적어, 주어, 서술어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물음표를 붙여놓은 이유는 물음표의 의미는 조금 애매하다 이런 건데요. 밥을 나는 먹는다가 사실 완벽하게 틀렸다고 하긴 어렵지만 이게 약간 시적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요. 완벽하게 틀렸다고 하긴 어렵지만 우리 국어의 기본적인 문장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문법 규칙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디귿에 는나 을밥 먹는다를 볼게요. 여러분 이 문장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에 이 조사의 위치가 바뀌었죠. 우리 한국어에서는 조사의 위치가 항상 명사 뒤에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조사가 명사의 앞에, 조사가 명사의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법 규칙에 완벽하게 오류가 있는 거예요. 리을 예문을 볼게요. 자, 리을에는 사과가 사람을 먹고 있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단어도 다 맞는 단어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의미에 오류가 있어요. 사람이 사과를 먹을 수는 있지만 사과가 사람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 규칙에 오류가 있는 잘못된 문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음 문장을 보면 나는 어제 학교에 갈 것이다 인데요. 이 문장에서 문법적인 오류는 없어요. 문법은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의미에 오류가 있죠. 여기 보면 어제가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 마지막에는 갈 것이다가 있어요. 여기 어제는 과거고 갈 것이다는 미래인데 이때는 어제를 내일로 바꾸거나 아니면 갈 것이다를 갔다로 바꿔야 의미에 문제가 없는 정확한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5가지의 문장을 봤는데요. 기억 문장은 문법적, 의미적 오류가 없는 문장이고 니은, 디귿은 문법적 오류가 있는 문장, 리을, 미음은 의미적 오류가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니음부터 미음까지의 이런 문장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기억과 같은 문장을 사용합니다. 이게 언어의 규칙성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언어와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질문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